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난 이후의 제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 중에서 이제 뭐 정치적인 변화라던가 군사 문제라던가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변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찾아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변사의 기능 확대부터 보시죠.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는 우리가 조선 초기의 정치 제도 등을 이야기할 때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기구입니다. 외란 전에는 이게 늘 있는 기구가 아니었어요. 임시로 있었던 기구입니다. 삼포외란이라고 하는 그 임진왜란 전에 일본인들 중에서 우리나라 삼포에 와서 살던 사람들이 일으킨 반란 무렵에 이제 처음으로 기능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임진왜란을 경험하면서 상설 기구가 됐습니다. 뭐 상설 기구라고 하면 늘 존재하는 기구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그 기능 자체가 굉장히 강해져서 외교, 재정, 그리고 사회 전반 고위 관리의 인사 문제 등 우리가 국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주요한 일들은 모두 다 의정부라던가 육조 같은 기존의 기구가 아닌 비변사에서 이제 모두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비변사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비변사의 구성원들에서 그 특징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변사의 구성원은 정승과 판서, 그러니까 이제 의정부의 이제 삼정승 그리고 판서들, 지금으로 치면 장관이죠. 판서들, 그리고 이제 화성의 유수 그리고 대제학, 거기에 각 군영의 대장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국가에서 주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거의 모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한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누가 견제를 하나? 이걸 생각을 해보면 견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왕과 의정부 6조 그리고 3사의 기능이 서로 간에 상호 견제를 하는 그런 체제였었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비변사에 모여서 주요한 결정을 하다 보니 이제 장점은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 한번 결정만 되면 그냥 그대로 진행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권력을 견제하는 그런 상황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의사결정이 빠르고 그리고 진행도 빠른 형태를 보였죠. 그러니까 즉 전시에 적합한 제도예요. 그런데 이 비변사라고 하는 게 임진왜란 그리고 또 그 이어서 정명호란이라던가 병자호란 같은 것들을 쭉 겪으면서 이 효율적인 부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꽂힌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유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살펴보시면 업무가 효율은 향상이 됐죠.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왕과 의정부와 육조 등의 위상이 하락을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그런 권력 구조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게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붕당이 강화되는 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인과 남인이 싸우고 뭐 그리고 또 서인 안에서도 노론과 소론이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이때 싸움을 다투던 붕당들이 이 비변사만 장악을 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변사에서 모든 일이 결정되는데 그 비변사를 특정한 지배 붕당이 잡았다. 그러면 그 붕당이 원하는 대로 나라가 운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에 나머지 자리를 뭐 다른 붕당한테 좀 양보한다 하더라도 이 비변사의 모든 자리를 차지하기만 한다면 권력을 장악할 수 있게 된 거죠. 나중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세도 정치가 되면 특정한 가문이 비변사를 장악을 해서 권력을 독점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지역별 뭐 행정 부서별 현안을 무시했다 그러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우선 선호도라던가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게 관심을 받기가 어려웠겠죠. 예. 자, 두 번째 변화는 군사제도의 변화입니다.
아무래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을 겪으면서 우리 군사제도의 문제점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임진 병자호란 이후에 군사제도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먼저 이제 중앙군의 체제를 보시면 중앙군은 5군형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앙군은 5군형 체제인데요. 5개의 영이 있겠죠. 먼저 제일 처음 생긴 것은 훈련도감입니다.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졌고요. 일본군과 상대하기 위한 새로운 전술 등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부대입니다. 군인들이 전부 다 직업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비군이었고요. 늘 준비가 되어 있는 상비군이었고, 이제 임진왜란 이후 우리 조선군의 기본이 되는 삼수병 체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수병이라고 하면 포수, 사수, 살수 체제인데요. 여기서 포수라고 하면은 총을 쏘는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소총병이고요. 사수의 경우에는 화살을 쓰고 살수는 뭐 창이나 칼 등으로 무장을 한, 그러니까 각각의 전문적인 그 주특기를 줘서 이제 총을 쏘는 사람들은 총을 쏘게, 그리고 활을 쏘는 사람들은 활을 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전문화되어 있는 여러 부대를 동시에 이제 편성을 한 겁니다. 이후 이제 우리가 후금 나중에 이제 청으로 바뀌죠. 이런 나라들과의 다툼이 생기면서 이 훈련도감 체계를 모방을 해서 나머지 부대들을 5개 부대를 채웁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어영청이라는 부대가 만들어졌고요. 도성을 수비하는, 그러니까 서울을 수비하는 용도로, 그리고 이제 총용청이라고 해서 역시 후금과의 전쟁 중에 만들어졌고 북한산성을 수비하는, 역시 이제 도성을 방위하긴 하는데 조금 외곽인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수어청도 이제 후금과의 전쟁 중에 만들어졌었고 남한산성을 수비를 합니다. 즉 수도권 외곽 남부 지역을 이제 방어하는 책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숙종 때가 돼서 만들어진 금이영이라는 부대, 이렇게 도성 수비를 담당을 하는데요. 이렇게 총 5개의 부대가 만들어져서 조선이 끝날 때까지 이 체제를 유지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군인데요. 지방군은 소고군 체제라 그래서 예비군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민부터 양반까지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쟁이 되면 전투에 동원이 돼서 투입이 되는 그런 체제고요. 이런 소고군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영장이라고 하는 소고군 훈련 관리를 파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초창기만 하더라도 그 양반부터 시작해서 천민까지 편성을 한다고 했을 때 뭐 다 같이 응했겠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전쟁의 기억이 이제 희미해지고 이제 뒤로 갈수록 이 양반들의 그 고질병인 거죠. 자기들의 그런 권한은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의무는 다하지 않는 안 좋은 모습인데, 이 양반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고군으로 동원돼야 함에도 자신들은 양반이라는 이유로 기피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머지 이 소고군에 대한 책임은 이제 상민과 이제 노비들이 이 자리를 이제 메꾸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군사제도는 이 정도로 보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영정법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영정법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토지세가 영정법이 된 겁니다. 원래 조선에서 토지세, 전세라고 불리는 세금은 우리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었던 그 토지세금 제도가 이제 기본 제도였죠. 그래서 1년의 풍경에 따라서 이제 9단계로, 그리고 토지의 질에 따라서 6단계로, 그래서 전분육등법, 그 다음에 연분구등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쟁 이후에 토지 대장도 많이 사라졌고, 그리고 토지도 몇 년 동안 방치가 되면서 이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으로 바뀐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백성들의 생활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재정도 확보할 겸, 그리고 또 민생을 안정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정법은 어떻게 이제 작동을 하는 법이었냐면은, 일단은 토지 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토지 조사를 하면서 동시에 이 토지 조사, 이 양전 사업이죠. 토지 조사를 하면서
그리고 또 백성들이 이제 토지를 다시 개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과정에서 나온 제도고요.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에서 6두를 이게 징수했던 제도입니다. 1결당 4에서 6두라 그러면 우리 연분고등법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거의 제일 농사가 안 된 해, 그러니까 하하년이죠. 하하년에 혹은 하상년에 내는 이 세금이 4두에서 6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일일이 다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면서 일정한 세금은 거둘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농사가 잘 되더라도 예전에 농사가 안 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내는 세금이니까 농민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본인들의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세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국가 재정을 확보를 하는 뭐 그런 장점이 이제 보입니다만, 이게 좀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이제 보여주시는 분들의 주장은 농민들에게는 좀 무의미했다. 왜냐하면 각종 부과되는 다른 세금도 많았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영정법을 이제 조금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었냐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선생님의 생각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뭐 연분고등법, 전분고등법에 따른 세금 징수 때, 그러면 그때는 각종 부가세가 없었냐 이거죠. 그때도 지방관들은 가진 핑계를 대서 세금을 추가로 징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많이 내면서 추가 징수가 있었던 시대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작게 내면서 추가 징수가 있는 게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좀 너무 비관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영정법 시행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국민들을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지, 적어도 이제 이런 법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국민들을 생각하고 만든 법이니까요. 자, 네 번째 이제 대동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동법의 경우에는 우리 앞서서 토지세가 영정법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대동법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거는 공납이 이제 대동법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공납이라 그러면은 각 지방에서 생산되는 지금 물건들을 이제 임금에게 갖다 바치는 건데요. 문제는 방납 같은 제도가 이제 성행을 했습니다. 이 방납이라고 하면 이제 대신 내주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영광의 굴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냈을 때 직접 내면은 이거는 공납이고요. 사정이 있어가지고서 이제 서울에서 굴비 같은 거를 대신 사서 갖다 내면 이걸 방납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뭐 지금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그냥 자기들이 모아서 갖다 주는 것보다 서울에 가서 돈 주고 사는 게 편하지 않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 그러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사서 구입해서 내는 게 농민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컸답니다. 거기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에 정할 때는 영광에서 굴비를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놨는데, 뭐 세월이 변하면서 영광에서 더 이상 굴비가 생산되지 않는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꽤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납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이 되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임진왜란 이후가 되면 현모를 직접 징수하는 게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국가 재정이 이제 좋지가 않았죠. 국가 재정이 이제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해군 때부터 숙종 때까지 해가지고서 약 100년 동안 서서히 대동법을 확대하면서 이 제도를 정착을 시켰고요. 선해청이라는 곳을 설치해서 이곳에서 이제 이 일을 전담하게 했습니다. 자, 그럼 대동법은 뭐냐면 전세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 이제 공납이라고 하면은 인두세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에다가 매기는 세금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던 가난하던 일정한 세금을 내게 한 건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1결당 12두를 징수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토지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 공납에서 이제 면세가 된 거죠. 이제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땅을 가진 사람들은 12두를 내야 되고요. 근데 우리 앞에서 영정법에서 뭐라 그랬냐면 4에서 6두를 징수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에 매기는 세금이 토지세보다 이런 공납에 매기는 12두라고 하는 게 보면 한 세 배? 예,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되는 거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토지세보다 이 공납의 폐단이 더 컸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1결당 12두를 징수를 하는데 이 무렵이 되면 이제 화폐 사용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현물 대신 쌀이나 동전, 배나 무명 등으로 징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급납화 이렇게 얘기하죠. 농민들은 환영을 하죠. 땅이 없는 농민들은 세금에서 면제니까요. 그리고 국가의 재정도 이제 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장점이 있죠. 토지세를 걷는 거에다가 곱하기 2나 3 해가지고 더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강력하게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기존에 이런 방납 등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땅 주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추가 세금이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 영향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이제 나라에서는 쌀이나 뭐 동전이나 현물 같은 걸로 이제 세금을 걷었는데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받던 제도였었는데 필요한 물건을 못 받고 쌀이라던가 동전 뭐 이런 걸로 받게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필요한 물건들을 사줘야 했거든요. 그래서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를 해보시면 나라에서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조달해주는 공인이라는 상인이 등장을 했고요. 이 사람들이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구해야 되는데 이제 시장에서 큰 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이니까 이제 조달하는 규모가 그렇게 보통의 상거래에서 보이는 뭐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니거든요. 뭐 했다 하면은 엄청난 규모를 이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큰 손이 된 거고 이런 사람들에게 납품하기 위해서 시장의 규모가 커지게 되고요. 그 결과 상품 화폐 발달에 이제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한계점을 좀 살펴보시면 이제 모든 제도가 아무리 좋게 바꾼다 그래도 이제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지금 공납이 없어지긴 했지만 진상별공이라는 이름으로 공납과 유사한 형태의 현물 납부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뒤로 가면 더 많은 부담을 줬다고 하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다음으로 넘으면 다섯 번째 균역법입니다. 자, 균역법은요. 이거는 우리가 세금 중에서 그 마지막 세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세도 있었고 공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균역법은 군역이에요. 군역, 이제 즉 군대를 가는 거하고 관련된 겁니다. 원래 조선은 이제 양인계병제를 해서 16세에서 60세까지 이제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고 군대를 직접 가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었다가 임진왜란 전이 되면은 이제 돈을 내고 군대를 안 가는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양성화를 시켰다가 이 균역법 시기가 되면 부담하는 군포의 양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이제 제도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양난 이후의 오군영은 기본적으로 모병제로 운영이 됐습니다. 직업군인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양인들이 군포를 내놓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병역의 대상자들이죠. 이 병역의 대상자들이 군포를 내는 것으로 이제 비용을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장정 한 명당 16개월마다 군포를 2필씩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양인 장정 한 명당 16개월마다 군포를 2필이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날 사는 우리 관점으로는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모르는데요. 보통 군포라 그러면은 그 옷감입니다. 그래서 옷감 그 한 필을 짜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약 한 2달 정도. 우리 어머님들이 밤에 잠 안 자가면서 이 군포를 짜면 한 2달은 넘게 걸려야 이제 한 필이 나왔답니다. 그러면 2필을 마련하려 그러면 4달이 걸렸겠죠. 최소 4달 정도가 걸렸고, 그게 이제 남편 거를 내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은 4달이면 되지만
만약에 아들이라도 있다거나 장가 안 간 아들이 있다던가 했을 경우에는 네 달이 아니라 8달, 12달 뭐 이것도 가능하죠. 그러면 어, 가게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업 수단이었었던 면포, 이제 옷감을 만드는 일이 세금 내는 일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군포는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는데요. 이제 뭐 기준이 마을 단위로 부과가 되다 보니까 어떤 마을에는 사람이 조금밖에 없는데 많이 부과가 되기도 해서 기준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군포를 징수하는 곳이 일원화돼 있지가 않았어요. 군영이 5개인데 이 5개 군영에서 중복해서 이 군포를 부과를 해버리면 어, 16개월마다 2필 이게 아니라 16개월에 4필, 6필도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무거운 군역의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이제 수를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이제 신분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양반이 되면 군역에서 면제가 되니까 양반으로 올리던가, 아예 능력이 안 되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노비가 낫겠다 해서 그냥 노비로 신분을 떨어뜨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과도한 세금 부과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 동네를 떠나서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제 나선 게 바로 이제 균역법의 시행 이제 영조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조는 군포를 1년에 한 필로 줄여버립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1년에 한 필이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8개월마다 한 필, 8개월마다 한 필? 1년에 한 필? 이게 좀 약간 헷갈리네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뭐 장정이 그 2필 납부하던 거 이제는 8달마다 한 필 내던 게 이제 1년에 한 필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어졌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내는 양을 줄여줬더니 재정이 부족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군포를 걷어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부족해지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부담을 시키느냐, 결작이라는 이유로 1결당 2두를 징수합니다. 이것도 땅 주인한테다가 부과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땅 주인 입장에선 지금 전세를 원래 내던 거에 뭐 거기다가 대동법에, 그리고 이제는 균역법에서 이제 각각 다 이제 땅 주인한테 걷게 하니 땅 주인으로서는 아마 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땅 주인이면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선무군관포라 그래서 이제 상층 양인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양인들보다는 조금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에게 선무군관포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1년에 한 필씩을 이제 추가로 걷고요. 그 다음에 어세, 염세, 선박세 등을 역시 전환을 합니다. 여기 어세, 염세, 선박세 이런 것들은 이제 왕실에서 이제 주로 왕실에서 가져가던, 왕실에서 이제 고통 분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실에서 가져가던 세금을 이제 여기다가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땅 있는 사람들 또 혹은 상층 양반, 양인들, 그리고 이제 왕실에서 이제 고통을 분배를 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좀 더 살기 쉽게 해주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의 부담이 일시적으로는 감소를 했죠. 군포가 줄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항상 제도를 만들면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작을 소작인들한테 전가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땅이 없는 농민들이 소작을 하면서 이걸 대신 내게 되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지방관청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무명잡세, 이름 없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세금들을 막 신설을 해서 이제 백성들한테 더 뜯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도 정치에 대한 비판 쪽으로 가보겠는데요. 일단 세도 정치를 설명을 하려면 이제 정조의 죽음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조가 죽으면서 이제 후계자로 어린 순조가 즉위를 하게 되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이제 노론 세력들이 이제 정조 기간 동안에 좀 많이 죽었다가 이제 잠깐 다시 살아났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렴청정이 끝나고 나서는 이번에는 외척이죠.
순조의 이제 장인이었었던 김조순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면서 김조순의 아들 손자 때까지 이제 권력을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세도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조하고 철종 때까지 외척 세력들이 권력을 잡은 건데요. 이때 이제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는 이제 안동 김씨가 잡고 있었고요. 잠시 이제 풍양조 씨가 잡았던 적도 있습니다.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패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남인이라던가 소론이라던가 뭐 지방에 있는 양반들은 이제 철저하게 권력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론 그 중에서도 이제 시파를 위주로 해서 이제 안동김 씨가 시파였기 때문에 시파를 중심으로 해서 권력이 이제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무렵에 상품화 폐경제 등이 발달을 하면서 상인이라던가 분홍 같은 사람들이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이 체제 하에서는 뭐 아무런 뭐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언론 정책의 비판 기능이 마비됐다라고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3사라고 하는 기관이 맡아서 해야 할 일인데 이 3사마저도 안동김 씨의 영향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게 안동김 씨의 영향권 하에 있는 애들이 비판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또 붕당의 의미도 퇴색돼서 어차피 안동김 씨와 그의 친구들이 다 해먹고 있는 상황에서 뭐 붕당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경영 문란 이게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과거를 부정으로 치른다거나 뭐 매관매직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서 온갖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비리가 다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받고서 지방관의 그런 자리를 사고 파는 일들이 막 성행을 하면서 탕관오리라는 이런 부패가 아주 일반화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부패가 당연한 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고 지방관이 됐으면 그 이상을 뽑아 먹어야지 본전 이상 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좀 표시 좀 합시다. 삼정의 문란 여기다 이제 별표도 딱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삼정의 문란이라 그러면 전정, 군정, 황곡의 문란입니다. 전정은 토지에 매기던 세금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원래 앞에서 우리가 방금 보고 왔던 것처럼 영정법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많이 줄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예 이제 지방관이 결탁을 해서 이제 자기가 세금을 중간에서 해먹으려면 면세 토지를 증가시켜서 면세를 시켜 놓으면 저희 토지세뿐만이 아니라 그 추가로 더 붙었었던 뭐 대동법이라던가 뭐 이런 데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관들이 이제 짜고 이제 면세 토지를 증가를 시키면서 거기서 아낀 만큼 중에 일부를 자기가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 뭐 이제 총액을 같은 총액으로 관리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농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뭐 군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줄여준다고 이제 노력을 해서 균형법을 시행을 하긴 했지만 도망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이제 이웃 사람을 묶어서 뭐 인징이라고 하던가 가족을 묶어서 족징이라고 한다던가 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내지 못한 걸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물리는 그런 패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황구첨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직 아기인데 어른인 것처럼 16세 이상이 내야 하는 세금인데 그냥 16세가 안 돼도 이제 강제로 세금을 매기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 번째 환곡인데요. 환곡은 원래 이제 고구려 때 진대법부터 시작을 해서 좋은 의미로 만들었던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받는 제도인데 이거를 악용을 해가지고서 봄에 곡식을 빌렸다가 가을에 받을 때 이제 이자를 엄청나게 많이 이제 부과를 해서 받는 겁니다. 나중에 되면 아예 쌀을 빌려주지도 않고 빌려준 걸로 치자라고 해가지고서 너는 빌려간 거니까 세금을 내, 이자를 내라는 식으로 해서 이자를 징수를 해서 뭐 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강제로 빌려주는 형식을 취해 뭐 돈을 뜯어낸다던가 하는 그런 부조리가 만연을 하게 됩니다. 암행어사 같은 것들을 파견을 해서 뭐 단속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열심히들 하셨겠지만 문제는 일부 암행어사들의 경우에는 이미 이 세도 정치 하에서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지방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랑 다 연관이 있어서 실제로는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 세도 정치가 이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시면 국왕의 지위가 하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제 본인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왕실의 외척들이 이제 비변사를 장악하고는 이제 단체로 이제 저항을 하면 이 국왕의 지위가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가 하면은 국왕만 불만이 아니에요. 이 불만 세력에는 이 그 세도 정치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몰락한 양반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대상인들, 이제 돈을 번 이런 사람들도 불만이었고, 또 이제 그 조선시대 내내 차별을 받던 함경도라든가 평안도 출신들도 그동안 받아오던 그 차별에 대한 분노가 이제 이 사람들과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 밑에 있는 홍경래 난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북 지역의 평안도하고 이제 몰락한 양반, 그리고 이 지역에서 돈을 번 뭐 대상인들이 결합해서 이 홍경래 난이 일어난 거죠. 또 실학자들이라고 해서 지금의 이런 문제를 성략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도 정치의 폐단을 지적을 하면서 이제 뭔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놓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실제 정책에는 반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분들의 좋은 생각들을 보면서 이제 무릎을 탁 치며 야, 참 안타깝다 이렇게 합니다. 농민들이 이제 결국 들고 일어섭니다. 농민들이 역사에 나오면요, 농민들은 항상 반란하는 걸로 나옵니다. 농민들이 농사 지으면 역사에 나올 일이 없죠. 근데 이제 농민들이 봉기를 했다라는 말은 정말 살기 힘들어서 농사를 포기하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보시면 이제 벽서나 괴서 등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의 불만 등을 글로 써서 뭐 세금 납품을 거부하거나 뭐 항의하던가라는 식으로 해서 소극적인 저항을 하다가 이게 이제 집단 봉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홍경래의 난이고요. 평안도 지역은 중국과 맞닿아 있어서 청나라하고의 무역 등으로 그리고 또 이 지역에 또 광산이 유명해요. 이런 걸로 부유해졌는데 계속된 차별을 받다가 보니 이제 결국 참다 못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런 향임이라던가 무만 같은 지배계층까지 포함한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폭발한 사건이죠.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을 하고 이제 5개월 만에 진압이 되기는 했지만 이때에 이제 나섰던 사람들이 주장을 했었던 내용들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불씨가 전국에 퍼져 언제 또 다시 불길이 올라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 불길이 다시 올라온 게 1862년 임술 농민봉기입니다. 1863년이 되면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는데요. 흥선대원군 집권하기 바로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이때 보시면은 봉기가 확산이 되면서 향반이나 잔반들도 합세를 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시작했지만 향반이라고 하는 지방 양반이라던가 이제 몰락한 잔반도 여기에 합세를 했다는 겁니다. 뭐 내용을 보시면 뭐 진주에서 유난히 이제 좀 비리가 좀 많았던 이 사람이 수탈을 했었고, 이게 이제 진주에서 농민 봉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기는 하지만 조직화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태에서 조직화됐으면 이제 조선이 끝났겠죠. 그런데 산발적으로 전국 옆에 동네에서 이런 난이 일어났다더라 하는 소식을 들으면 그 옆에 동네에서 뭐 이렇게 일어나는 시기였지, 그 옆에 동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서 뭔가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 진압을 하기 위해서 안핵사를 파견을 해서 이제 일부 백성들을 달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책임자들은 처벌을 하기도 하면서 좀 달래고, 또 이제 뭐 세도 정치에서도 이제 삼정이정청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삼정이정청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네, 이게 제가 안 하던 게 나와가지고서요. 아이고 다 지워져 버렸네요. 네, 뭐 삼정이정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설치가 되면서 뭔가 개혁을 해보려고 시도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들 때문에 잘못된 걸 자기들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 공은 흥선대원군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되면 흥선대원군이
삼정의 문란을 이제 해결을 하게 되죠. 네, 여기까지 우리 좀 꽤 긴 시간이었는데요. 같이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 많으니까 여러분들 기말고사 대비해서 많이 준비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녹화로 계속 되겠습니다.